당신은 게이샤로 선택되었습니다. 19세기 일본 교토의 하나마치, 그곳으로 당신은 지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붉은 등불이 흔들리는 그 골목 안으로.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얀 분으로 칠한 얼굴, 정교한 비단 기모노를 두른 우아한 자태, 샤미센의 선율을 타고 흐르는 춤사위, 시인과 권력자들이 동경하는 예술가, 게이샤. 그 이름 자체가 예술을 파는 사랑이라는 뜻 아니던가요? 교토의 기온거리를 걷는 그림자처럼, 달빛 아래 피어나는 꽃처럼 당신은 그런 낭만을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얀 분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무거운 기모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짓누르고 있는지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자, 이제 그 삶으로 들어가 보시죠. 당신이 처음 오키아의 문턱을 넘은 것은 7살 무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당신을 팔았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가난한 농촌 출신,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순간 당신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당신의 얼굴을 살피고 손바닥을 뒤집어보고 귀의 모양까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최고급 과일을 고르듯이. 부모님이 동전 몇 잎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당신은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키야, 그것은 게이샤들이 속한 일종의 하우스였습니다. 여주인 오카미산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당신은 그곳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계약서에는 훈련 비용, 의식주 비용, 기모노 값, 모든 것이 비드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이런 계약은 합법적이었고 소녀들은 평균 15년에서 20년간 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 당신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첫날 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머리는 당신의 집보다 높이 올려져 있었고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짜 게이샤였습니다. 아니, 교토에서는 게이코라고 불러야 한다고 곧 배우게 되죠. 당신이 넋을 잃고 바라보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차를 가져와, 작은 생쥐야. 당신은 그날부터 시코미가 되었습니다. 견습생이라는 뜻이죠. 처음 몇 년은 예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청소, 빨래, 심부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오키아의 다다미를 닦고 선배 게이코들의 기모노를 정리하고 그들의 외출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잡일을 했습니다. 다른 7살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노는 동안 당신은 다리가 저리지 않도록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카미산이 중요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에 파도가 일 정도였죠. 쏟지 말자고 속으로 되뇌면서 당신은 간신히 차를 내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찻잔을 돌려서 예쁜 무늬가 손님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게이코들이 하는 방식이었죠. 선배 게이코가 당신을 봤습니다. 아니, 당신을 관통해서 봤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소녀는 가능성이 있어요. 3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알아본 것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단순한 하인이 아닌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구석에 딱딱한 이불에서 잠을 자야 했지만요. 10살이 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깨닫게 되죠. 예술가가 되는 길이 얼마나 피로 물든 것인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머리에 책 한 권을 올리고 걸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방을 가로질러야 했죠. 책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물이 흔들리면 처음부터 다시. 당신의 목 근육은 그렇게 작은 건물이라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샤미센 연습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줄을 뜯는 연습을 3시간씩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피가 났습니다.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가 났습니다. 손톱 밑이 검붉게 멍들었고 때로는 손톱이 통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80세의 노인이었지만 대나무 막대기로 손을 때리는 정확도만큼은 궁수 같았습니다. 틀린 음표 하나당 한 대씩. 당신이 꿈꾸던 예술가의 삶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유롭게 춤추고 마음껏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하지만 현실은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와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예절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사케를 따르는 법, 고개 숙이는 각도,
부채를 펼치는 속도,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고 모든 실수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죠. 너희는 예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야. 완벽을 배우는 거야. 13살이 되자 당신은 오키아에 있는 모든 기모노 무늬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오비 매듭만 봐도 그 게이코의 지위와 전문 분야를 알 수 있어야 했죠. 세상 어디서도 쓸모없는 지식이지만 이곳에서는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15살, 당신은 마이코가 되었습니다. 견습 게이코라는 뜻이죠. 이제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무게를 당신은 곧 알게 됩니다. 기모노 한 벌의 무게는 15kg이 넘었습니다. 비단과 자수로 덮인 그 옷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오비는 갈비뼈를 조이듯 단단히 묶였습니다. 후리소대, 즉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소매가 달린 기모노는 당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웠고 한 벌의 가격은 오키아의 3개월 수입과 맞먹었습니다. 머리는 전통 방식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 삶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 중 하나였죠. 마이코는 가발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 머리카락으로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일주일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밤에는 타카마쿠라, 나무로 만든 딱딱한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베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목을 받치는 작은 받침대였죠. 머리카락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만 그 위에 걸치고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잠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두피는 당기고 수백 개의 머리핀이 두피를 찔렀습니다. 당신은 그 핀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가장 아픈 놈의 이름은 악마였죠. 아침이 되면 목은 비틀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쌀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미용사에게 다시 가야 했고 그 비용은 당신의 빚에 추가되었습니다. 오시로이, 그 하얀 분을 바를 때마다 당신은 익숙한 냄새를 맡습니다. 납과 쌀가루가 섞인 그 분은 피부를 뒤덮고 목덜미까지 하얗게 칠해집니다. 당시 일본 미의 기준에서 목덜미의 하얀 선은 가장 관능적인 부분으로 여겨졌고 그 선을 그리기 위해 당신은 30분 이상을 거울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붉은 입술, 검은 눈썹, 그리고 그 하얀 얼굴. 거울 속 당신은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인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차야, 찻집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연회가 열리는 장소로 당신은 불려갑니다. 첫날 밤 오네상, 즉 당신의 멘토인 선배 게이코가 속삭였습니다. 기억해요. 당신은 몸을 파는 게 아니에요. 환상에 대한 접근권을 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환상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당신은 곧 이해하게 됩니다. 다다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춤을 추고 샤미센을 연주합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부유한 상인이나 관료, 때로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예술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술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이 당신의 기모노 자락을 스치고 당신은 그것을 우아하게 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피하는 것만이 가능했죠. 당신은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샤미센 줄을 튕기며 주제를 바꾸고 다른 게이코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오네상은 그것을 방향 전환의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방어였죠. 멋진 예술의 전당과 존경을 상상했나요? 실제로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밀실, 그리고 권력의 시선 아래 미소 지어야 하는 밤이 더 가까웠습니다. 17살, 미즈아게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에서 끌어올린다는 뜻인데 마이코에서 정식 게이코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이 의식은 다나, 즉 후원자를 찾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첫 경험이 경매처럼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오키아는 이것을 투자 회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빚, 그 수백엔에 달하는 금액을 갚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당신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카미산이 정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대가로 당신의 빚 일부가 지워졌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고 거울 속 당신의 눈은 조금 더 공허해져 있었습니다. 다나 시스템은 게이샤의 삶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나는 당신의 빚을 갚아주고 비싼 기모노를 사주며 오키아에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대신 당신에게 독점적 접근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연애도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제적 계약이었죠. 당신은 그에게 미소 짓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원할 때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이코는 다나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와 함께 하나마치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퇴를 의미했습니다. 게이코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다나는 이미 아내가 있는 남자였고 당신은 그림자 속 존재로 남아야 했습니다. 20살이 되자 당신은 에리카의 의식을 거쳤습니다. 마이코에서 정식 게이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의식이었죠. 빨간 옷깃이 흰색으로 바뀌고 정교한 헤어 장식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이제 가발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끔찍한 나무 베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첫날 밤 일반 베개에 머리를 눕혔을 때의 감각을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재정 현실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빚은 산더미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수입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오카미산의 몫이 줄어들었죠. 당신은 갑자기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사업체가 된 것입니다. 밤에 하나마치는 붉은 등불로 가득했습니다. 기온거리, 폰토초, 그 좁은 골목길을 개타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예술풍이었고 그들에게는 이국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 당신의 발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당신의 등은 무거운 오비 때문에 휘어져 있었습니다. 겨울밤 기모노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고 당신은 이를 악물며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게이코는 추위도 고통도 피로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25살 오카미산이 당신에게 첫 번째 시코미를 배정했습니다. 팔꿈치가 각지고 눈에 불안이 가득한 어린 소녀였죠. 그 아이가 서툴게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옛날의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을, 피해자가 멘토가 되고 멘토가 다시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당신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빼, 부드럽게. 한때 선생님이 당신에게 했던 어조와 똑같았습니다. 30살이 넘어가자 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연스러웠던 완벽한 무릎 꿇기가 이제는 1시간만 지나도 쏘는 듯한 통증을 가져다 줬습니다. 춤을 출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몇 시간 똑바로 앉아 있으면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의 몸도 오키야처럼 빚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휴식일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적절한 순간에 모임을 떠날 수 있는 완벽한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요. 번역하면 발이 너무 아파서 당장 침대에 누워야 해요 였습니다. 당신이 상상한 게이코의 삶은 아마 영원한 젊음과 우아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앗아갔고 당신은 통증 속에서도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35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키야 부채가 전액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오카미산이 정리된 장부와 작은 사케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당신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기술이 없었습니다. 춤과 샤미센, 다도와 시, 그것들은 오키야 밖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다시 하나마치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던 거죠. 저축한 돈으로 작은 고급 찻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주인이었고 당신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분위기와 고객 경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명성은 자동으로 엘리트를 끌어들였습니다. 40살이 되자 관광객들이 당신을 쇠퇴하는 예술의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지함을 정신적으로 일축하면서 정중하게 미소 지었죠. 젊은 시코미들을 보고 찻집에 붐비는 일정을 보면서 당신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개인실에 앉아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하얀 화장 아래 희미한 주름이 보였고 당신은 수십 년 전 겁에 질린 7살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에게 당신은 속삭입니다. 우리는 해냈어. 예상치 못한 종신형으로 시작된 일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였고 예술가였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어지지 않는 사슬의 고리였습니다. 게이샤, 예술을 파는 사람. 그 이름은 아름다웠지만 그 삶은 아름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예술가였지만 동시에 상품이었고 자유를 꿈꿨지만 빚에 묶여 있었으며 존경받기를 바랐지만 편견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게이샤의 이미지는 대부분 낭만화된 것입니다. 영화와 사진 속 그들은 우아하고 신비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얀 분 아래, 그 무거운 기모노 속에 나무 배 위에서 보낸 잠 못 이루는 밤들, 피로 물든 손가락, 욱신거리는 관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가 숨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생존자였습니다. 가부장제와 계급사회,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편견,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은 편한 옷,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빚이 아닌 급여를 받는 삶, 그리고 밤에 푹신한 베개에 머리를 눕힐 수 있는 그 당연한 자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19세기 하나마치의 붉은 등불 아래를 걸어본 지금이라면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이 베개에 머리를 눕힐 때 그 부드러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세요. 환생의 룰렛이 멈춘 곳이 지금의 당신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자유입니다.